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119페이지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 제한은 그러한 높이에 대한 건축법령상, 공법상 규제를 말하게 됩니다. 건축 높이 제한은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가로 구역은 건물 건축한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곳을 가로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표현하죠. 그래서 종로 1가 2가 3가 도로 형태가 동서로 뻗어 있다고 하면 도로 가짜 붙여주고, 세종로라고 하는 도로 들어본 적 있습니다. 도로 형태가 남북으로 형성되었을 때 도로 로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한자 표현 참 훌륭하죠. 그래서 우리 종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종각은 종로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종각이 맞겠습니까? 지금은 종각이 맞는데,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기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단 조성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 루자를 붙여주는데, 경회루가 대표적인 루로 표현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시 볼 때 국사시험에 경회루의 기둥이 몇 개인지 그걸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지폐 가진 친구들은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경회루의 기둥 몇 개인지 세웠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밖에 없어서 그렇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3천 28숙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 경회루의 기둥은 33개로 구성되었다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 구역은 도로의 형태가 동서남북으로 형성된 곳으로서 건물 건축하게 한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이 대지에 드나드는 출입 통로가 많죠. 그래서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이 가로 구역에는 허가권자가 가로 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가 가로 구역의 높이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절차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기준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여기 허가권자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로서 시, 군, 구청장이 있는데, 이들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는 반면, 허가권자 중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예외적인 허가권자입니다. 이들이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조례 규정에 따라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롯데월드가 그렇게 높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서울시장이 조례 규정에 따라 그 높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제1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게 허용 안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시장이 오세훈 시장님이셨죠. 그래서 조례 규정에 따라 그러한 높이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B께서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사기업, 기업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 손톱 밑에 끼어있는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차원에서 공군비행장이 제1롯데월드에 장애가 된다면 활주로를 3도 정도 틀어서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정책 발표하셨는데, 그 당시에 활주로 3도 틀 때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국민 세금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참 훌륭했던 대통령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정권이 한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대통령께서 함부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높이 결정과 관련된 기준을 간혹 시험에 출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은
햇빛 볼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업활동이나 공업활동할 때는 햇빛 볼 일 없죠. 그래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조권을 보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건물 건축하는 곳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라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라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에 따라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라고 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60%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목적으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모든 건축물이 그 적용 대상이고, 공동주택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건 관계없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높이 지정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에서 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로 구역의 높이의 결정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리어머입니다.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별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줄쳐 놓습니다. 사실 허가권자는 특광, 시, 군, 구청장으로서 이분들은 정치가이지 건축 전문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집단의 보조 받을 필요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정하려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머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가로 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특광이 허가권자인 때는 조례로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권자 지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건축 허가권자에는 도지사는 빠집니다. 시도지사가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질문으로. 그래서 특광, 시, 군, 구청장이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정 기준입니다. 박스에는 1번부터 5번까지 가로 구역의 높이 지정 기준을 각각 나열하고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등의 토지 이용 계획, 우리 시험 범위 못 됩니다. 2번 도로의 너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가로 구역의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줄쳐 놓습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가로 구역의 높이 결정 기준에 있어서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 구역의 사방 도로 너비가 이쪽은 25m인 반면 이쪽이 4m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 가로 구역은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지만 여러 대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쪽 방향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고층 건물 건축하더라도 충분한 교통시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있지만, 여기 4m 도로에 접한 땅이라고 하면 이곳에 고층 건물 건축하는 것은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곳이라면 가로 구역의 높이를 제한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로 구역이라 할지라도 건물의 높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도로 너비에 따른 것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 4m 도로인 경우에도 이 도로만 충분히 넓게 만들면 고층 건물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 설치는 보통 나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국민 개개인 위에 도로 폭을 넓혀주면서까지 큰 건물 건축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죠.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 구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도시, 가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전기 등이 100명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급하고 저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5층짜리가 딱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 구역의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에 따라 건물 높이를 각각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데 불구하고 5층이 아닌 50층 높이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전기, 수도 등의 간선시설 그만큼 늘려줘야 되죠. 개인이 만들면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급되어 있는 간선시설 용량에 따라 가로 구역의 높이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 구역의 건축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한 가로 구역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었을 때 도로에 접한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 그에 따라 각각의 높이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덕분에 이 가로 구역의 높이는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모두 허가권자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1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 대통령령은 박스의 표현입니다.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 시에는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에 따라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밤 8시, 9시 이후면 동네가 조용해지는 주택가가 보통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희동이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이 사시는 곳이죠. 그 연희동이라면 서울의 대표적인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러한 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상복합 건물이 주로 만들어지는 곳으로 주택보다는 상가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준주거지역의 특징입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은 준주거지역은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보장되며 그때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한다면 정북 방위 인접 대지 경계선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으로부터 내가 9m 이하 8m 건물 건축하게 되면 1.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242조에 따르게 되면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민법과 달리 우리 건축법에서는 좀 더 규제 강하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 등은 민법의 상위법, 특별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 안에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9m 초과하기 때문에 높이의 2분의 1, 10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 형식은 대지 남쪽에
건물이 배치되고 해가 정북 방향을 향하게 되면 해가 정남 방향에 뜨게 된다면 그림자는 정북 방향을 향하게 될 텐데 대지 소유자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띄어 건축했다면 북쪽에 거주하는 대지 소유자의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서울의 도곡 주공 아파트를 도곡 렉슬로 재건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곡 렉슬 바로 이쪽에는 강남의 진달래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이 도곡 렉슬을 만들면서 건축법상의 이 제도를 위반하고 건물 높이를 한 50m 만들면서 25m 아닌 10m 정도만 띄어 건물을 재건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의 진달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게 건축법령을 위반했다 해서 한참 공사 중인데 불구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공사가 하루라도 지연되게 되면 막대한 경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10년 전에 그 돈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주기로 하고 손해배상 합의하게 되었는데 그 돈을 받고 진달래 아파트는 딱 6개월 뒤에 재건축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인데 남쪽에 새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참 공사 도중에 줄자 들고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조 확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용돈 벌이로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이런 형태를 갖춘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빌라 개발업자들이 빌라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쪽이 도를 따라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 대지에 빌라 만들게 되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3m입니다. 그래서 높이 9m 이하의 빌라를 만들게 되면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1.5m 띄어 건축하면 되는데 이 꼭대기층을 만들게 되면 저 꼭대기층은 9m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12m일 때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6m 띄어 건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가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계단식 형태인데 사용 승인만 받고 나면 이 부분을 빌라업자가 메꿔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곳을 그냥 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이 꼭대기층을 분양받으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분양하는 자가 원하는 것만큼 돈을 내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건축법 위반했다고 해서 철거 대상의 시정명령 통지를 받고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행강제금이 몇백만 원 책정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저렴하게 분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일체형 구조가 아니다 보니 가끔 결론상 발생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 분양받게 되면 최꼭대기층의 분양만큼은 조금 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9m 초과하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라. 그런 규정이 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법을 알고 당하지 않는 것은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상습적이신 분들은 남들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법률 위반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처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형태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이번 공동택의 높이 제한 함께 보십니다. 가버립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가로 속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일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추정하시고 제외 동그라미. 확보 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1.
인접 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하단부에는 적용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나열하고 있는데 얘까지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챙겨줄 것은 방금 표시한 것들만 기억해 놓습니다. 일조학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공동택에는 적용되고 있는데 저 공동택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중심 상업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명동에 구 상업은행, 우리은행 자리에 부지가 공시가만 한 평당 3억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동 땅이 사드 해제와 관련되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그 명동의 상가가 평당 18억에 거래된 적이 있다더라고요. 평당 18억이면 만약 100평짜리라고 하면 100평짜리라면 그거 1,8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게 되면 과거 32평 국민택 규모입니다. 주거자료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 그래서 30제곱미터 정도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런 30평 아파트를 중심 상업지역에 만들게 되면 땅값만 평당 1억이라면 10억이 되어버립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 너무 높게 책정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모든 상업지역의 공동택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따라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형태라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지 안에는 여러 건물을 배치하게 되는데 만약 이 건물 높이가 50m라고 하면 보통 남쪽으로 발코니 창이 조성되게 됩니다. 저 발코니 창으로 아파트 단지 내 가장 가까운 건물 간의 거리를 인동거리라 하는데 2007년 이전만 하더라도 건물 높이만큼 동과 동사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했었습니다. 다만 2007년 이후에 주택건설업자들이 부도 나기 직전이라고 해서 하소연하여 이 거리 제한 규정을 높이의 2분의 1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라면 동간 거리가 높이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재건축과 관련되어 투자를 하게 되면 2007년 아파트를 좀 미리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게 있습니다. 해가 남쪽에 뜨게 된다면 저 건물의 그림자로 건물 뒤쪽 햇빛 차단될 수 있죠. 그래서 동과 동사의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공동택과 관련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인데 건물 높이가 현행법상 50이라면 25m는 띄어야 되지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공동택에 있어서는 저 25m가 아닌 10m, 5m만 띄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예전에는 판상형이라 해서 길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반면 요즘은 타워형 비슷하게 이런 형태 만들면 그 뒤에 겹치는 부분에 또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동과 동사의 간격이 10m 채 안 되지만 다른 한 개 동 넘어서는 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함으로써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런 형태가 바로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 아파트의 경우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배제되는 곳 어디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이쪽에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이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122페이지의 내용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123페이지의 3번 건설에 대한 건축 제한 완화 함께 반항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핵심 과정에서는 시험에 주로 출제할 수 있는 것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고 좀 건너뛰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완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하시면서 구조, 설비에 관한 제한, 높이 제한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는데 이쪽은 건축주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엄격한 건축 제한 규정 풀어주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 공개 공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으로서 간혹 백화점 가보시게 되면 백화점 한켠에 파고다 시설 등의 공원 조성되어 있죠. 이러한 공개 공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하는 사가 있다면 규제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개 공지 제도는 최근 작년에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특별건축구역 제도입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과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촉진시켰습니다. 우리 용산 국제업무지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MB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용산을 홍콩이나 시드니 같은 국제도시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이라는 것이 확보돼야 되는데 인천국제공항 이용하게 된다면 용산 크게 문제없다 생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 용산 앞에 한강 부분을 국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홍콩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산역이 있다면 용산역 앞에 이상한 용도의 건물 참 많았었거든요. 그거 싹 밀어버리고 한 50층짜리의 업무용 빌딩 또는 100층짜리 건물을 만들고자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 인접한 곳이 서부 이촌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항만시설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 앞바다와 한강을 잇게 되는 경인 운하가 만들어진 이걸 개발하기 위한 목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서울 강남 쪽의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했을 때 얘를 분양 가격을 1억으로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할 때 개발 총 비용이 한 62조 정도 든다고 계산한 적이 있는데 저 개발 비용을 맞추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1억 원 돼야만 맞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용산 재개발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많았었는데 이게 무산되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려고 하면 용산 재개발 사건과 관련된 인명피해 참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양 가격, 최근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7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 홍콩에 작년에 100평짜리 아파트 분양했을 때 홍콩의 분양 가격이 200억이었는데 그렇게 청약 경쟁률이 심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홍콩 같은 도시 만들게 된다고 하면 평당 1억 넘는 분양 가격 가능하다고 그 당시 MB 정권 때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강남 가격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홍콩 같은 국민소득 확보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거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특별건축구역이 되게 됩니다. 이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더 이상 그런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협정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최근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애초에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보람의 공원처럼 일부는 주거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그 일부만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그 사관학교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대충 절반 정도는 주거 업무지구로 절반을 공원으로 꾸민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최근 우리 건축법에서는 결합 건축 제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공지는 20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또 시험에 나올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쪽 편이 우리 시험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123페이지 양가 1번 공개 공지 등입니다. 작년에 나왔다 해서 올해 안 나온다? 연속에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함께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공개 공지 설치 대상입니다. 현재 공개 공지는 건축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 장소와 의무적으로 설치할 건축물이 있는데 이 대상 장소는 공개 공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는 개발 용도의 주, 상, 공에만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비개발 용도의 녹지지역,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보전적, 녹간 농자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공지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는데 전태일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전일준이란 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상업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서 공개 공지를 전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기억하기 힘들다고 하면 최근에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이 발달한다더라고요. 근육 생긴다. 그래서 중1 근유라고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전일준입니다. 여기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공업이 배치되는 곳이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반도체 공장 등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을 배치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은 공해나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 공지 의무 확보 대상 아닙니다. 준공업지역만.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나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공장이 일부 있지만 대형 업무용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서 준공업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전용 주거지역은 밤 8시 이후면 동네 조용해지는 것이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준공업지역, 그래서 네 곳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곳에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이라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숙이라는 분, 이름 같은 그런 분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분 직업이 종업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여기 운수시설은 공항, 항만, 고속버스 터미널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백화점이겠죠. 문화집회시설, 예술의 전당 같은 곳,
숙박시설이라면 호텔 등을 말합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개공지 의무 설치 대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공개공지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탤런트 안문숙 씨 때문에 내가 시험 문제 하나 풀어서 합격했다고 하면 안문숙 씨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시죠.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기업 설치 대상 지역으로서 박스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지역 확인되셨습니다. 면 설치 대상 건축물,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그 대표적인데 여름에 가면 악취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공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인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개공지 설치 기준. 작년에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냈습니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 주셨습니다. 100분의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한다. 여기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작년에 시험에 내면서 대지 면적 대신 건축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시험에 내면 됐지 또 내는 거 아니겠죠. 이 공개공지는 원래 대지에 직접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 면적과 관계없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인데 얘를 10% 이하로 정해 놓게 됩니다. 만약 10% 이상으로 정해 놓게 된다면 이 땅은 건축주 소유거든요. 그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라 이하 범위에서 건축재료로 결정하게 됩니다. 왜 이하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걸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공개공지 효과입니다. 기억 완화입니다. 박스에 1번, 2번만 보십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공개공지가 설치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기준을 120%, 1.2배 완화시켜주는데 만약 건축법령이 공개공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장소와 건축물에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 500%라고 하면 이 대지에는 5,00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10, 100제곱미터를 공개공지로 꾸며 시민에게 제공하게 되면 적용되는 용적률이 1.2배, 높이 기준 1.2배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 500이 아니라 용적률 600 적용해서 연면적은 5,000이 아닌 1,000제곱미터 더해 6,0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100을 공개공지로 조성하고 1,000을 더 건축할 수 있다는 안 할 사람 없죠. 그래서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도시지역에 공원 만들고자 한다면 공원 용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최근 땅 한 평이 1억 넘는 곳이 많은데 그러한 곳에 100평, 200평을 공원 만들고자 한다면 국가 예산 남아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개공지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특별건축구역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